예, 이혼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혼을 할 때 이제 보통은 그래요. 뭐 제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재산 분할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재산은 다 내 거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 때렸으니까 난 이혼할 건데 뭐 재산 위자료로 매덕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매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받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위자료는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할 때 소송의 대상이에요. 제가 돈을 받고자 하면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 아니면 빌려준 돈이면은 대여금, 뭐 이런 식으로 소송물이 정해져요. 근데 이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예요. 이혼이라는 하나의 소송물이 있다고 보면 이혼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재산 분할이 있어요. 같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재산이 있을 거예요. 혼인 기간이 워낙에 짧다 보면 그런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이 있다 보면은 뭐 가사 생활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내가 알뜰살뜰 잘 살고 투자를 잘하고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가사 생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선 들어와서 본인이 가사 생활을 다 하고 뭐 배우자는 누워만 있고 밥만 먹고 내가 해주는 밥 먹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없겠죠. 그럼 같이 살지도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하면 뭐 까먹었으면 모르겠어요. 마이너스가 됐다. 다 날렸다. 그럼 재산분할 청구도 안 하겠죠. 그럼 소송상 이혼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위자료는 내가 이혼을 하는데 상대방 때문에 이혼하는 거다. 근데 상대방이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직접 보는 경우 뜯고 찾아 들어가가지고 예, 그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 오시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엔 좀 있었어요. 이메일까지 해킹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거는 증거 자료로 제출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대방의 유책 사유, 예, 상대방이 폭행을 했다던가 외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계속 자기한테 모욕을 줬다던가 아니면 직계 존속, 자기 부모님한테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서는 해요. 뭐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예,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뭐 저도 나이가 작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완전 아저씨니까 당연히. 이게 그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와이프나 이제 배우자한테는 정말 잘해요. 남편한테 정말 잘하고 가정에는 충실해요. 근데 이게 부모님,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만 좋다고 결혼을 무작정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당연히 당사자들은 좋아야 되고요. 네. 부모님이 그렇다고 뭐 좋아해라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기 부모님은 이러신 분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어떻게 그걸 다 맞춰요? 맞출 수는 없어요. 서로 맞춰가는 거지. 부모님만 관계도 그래요. 본인은 본인 부모님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겠죠. 근데 상대방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 환경도 다른 거고 그런 거를 충분히 뭐 알게 한 다음에 인지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긍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결혼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당연히 대부분은 잘 살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데 진짜 막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제 부모님한테 막말을 해요. 막말을. 그러면은 같이 살긴 쉽지 않겠죠. 배우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인연을 끊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게 제일 좋잖아요, 당연히.
그건 본인의 판단이고 성년이 됐으니까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긴 한데 우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문제예요. 친권, 양육권. 예, 친권하고 양육권은 좀 달라요. 근데 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보통 한 명이 다 가져가요. 예. 공동 친권으로 하면 서로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서는 친권 행사할 때 동의를 얻고 이래야 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친권하고 양육권을 한 명이 가져가서 일방이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육비를 줘야 되겠죠.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키우니까 상대방이 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다 줘야 되는 게 100%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육비는 양육 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서로 같이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양육비도 50대 50이에요. 양육비는 그렇습니다. 양육권은 좀 다르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양육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50대 50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시간과 뭐 이런 걸 다 드리는 건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양육권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양육을 하고 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당연히 신경을 쓰긴 하죠. 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금액을 이게 계속 바뀌긴 해요. 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최하 50만 원 정도 한 명에 그러면 부부 쌍방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를 책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되게 부모님들이 많이 뭔가를 시켰을 거예요. 피아노 학원 다니고 태권도 학원 다니고 뭐 수학, 과학, 미술 뭐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시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뭐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되게 끝까지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려고 항상 노력을 하셨어요. 예.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를 낳고 저도 살다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런 거 생각 든 것도 불과 몇 년 전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양육비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양육비는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그 내규로 정해져요. 그래서 소득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생활을 하시면은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것도 원래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인데 그거는 2014년도인가 아마 2010 몇 년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연금 자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그렇지만 참작은 어느 정도 했겠죠. 참작은 했겠지만 지금은 아예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요. 연금을 뭐 얼마 정도 납입을 했는지 일시불로 납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뭐 나중에 이제 배우자가 원래 사망을 하면은 그 살아있는 배우자가 그 연금에 대한 일부 수부금권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주장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다투긴 해요. 재산 분할 예전보다는 더. 그 협의를 계속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본인 유리한 것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카드 내역도 조회를 하고 통장 내역도 다 조회를 합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면요. 기여도를 따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원치 않은 내용들이 막 나오기도 해요. 뭐 카드 내역서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죠. 저희도 참 여러 가지를 안 좋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그 카드 내역서에 이제 모텔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조회를 해요. 그 노래방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노래방 이름은 아닌데 뭐 그 좀 과다한 액수가 적혀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뭔지를 봐요. 찾아봐요. 그럼 그런 데가 있어요. 1층엔 고깃집, 2층에는 노래방, 3층에는 모텔 뭐 이런데. 예. 딱 그렇게 돈의 흐름이 정해져요. 근데 그러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심증은 가죠. 어느 정도의 간접 증거는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기도 합니다. 외도했을 경우, 외도라고 주장할 경우, 그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원래 안 좋아서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더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참 안 좋아요. 어쩌면 안타깝죠.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더 안 좋습니다. 예. 우선 그렇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다퉈요. 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공시송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상대방 없는 소송, 상대방이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이혼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연락 오셔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한 5년, 6년, 뭐 10년, 20년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자동 이혼 된 거 아니냐? 자동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공부상에 몇 년 지났으면은 끝. 실종도 5년 지나고 선고를 받아야 돼요. 실종 선고를. 안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공부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혼을 안 하시면은 공부상으로는 여러분들 법적인 부부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한 명이 사망을 하면은 법적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제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혼인관계로 말씀드렸잖아요. 가족관계가 발생한다고. 그 가족관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따로 별거를 하죠. 뭐 1, 2년 있으니까 연락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락을 안 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냥 생활을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지금 하나가 한 5년? 6년 정도,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나갔어요. 지금 6년 정도 지금 별걸 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 이혼 신청서를 넣었었어요. 처음에 한번 넣었는데 상대방이 배우자, 외도란 배우자가 그 상간한 그 내연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두 번째 기일 협의혼을 할 때는 한 번 가고 두 번에 또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안 갔어요. 이혼은 안 됐어요. 근데 이혼한 거나 다름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혼 신청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있다가 최근이란 건 작년이죠. 이혼 서류상 정리된 건 작년이고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상대방이 재산분할 신청을 합니다. 이혼한 이후에 2년 동안 2년 안에는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유는 하나예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별괄 당시에 분양을 받았던 재산이 폭등을 하니까 재산분할 신청을 한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외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도 없고 뭐 재산분할 싸움이니까 외도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외도로 인해서 이 상황까지 왔고 그 전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다 파탄이 됐다. 그래서 기준점을 정하거나 뭐 이런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없다. 이런 걸 주장하려고 확인을 하는데 증거가 많진 않죠.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크게 뭐 문제될 일 없겠지. 하지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혼인관계가 그냥 유지가 되면은 나중에 상속이든지 재산분할이든지 이혼과 관련, 그러니까 가족관계와 관련된 뭔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채무가 많아서 갑자기 단순 승인은 아니겠죠. 뭐 나중에 특별한정 승인이나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또 상속관계에서 얽히게 되면은 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 주민등록은 알잖아요. 본인 혼인관계 증명서 띄면은 거기 나오니까요. 그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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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면은 거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합니다. 상대방을 진짜 찾을 수 없으면 공소송달로 끝나고요. 찾을 수 있으면 공소송달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가서 보통 그냥 정리해요. 뭐 10년 막 몇 년씩 떨어져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투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지 않아요. 이혼만 해요. 이혼만. 위자료 이런 것도 청구를 잘 안 해요. 이혼만 하지. 그런 경우는 위자료 청구하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되게 뭐 별거하고 나서 단시간 그런 경우고, 양육권 뭐 이런 거 다 청구하는 것도 상당 기간이 지나면은 그런 거 청구 자체를 안 해요. 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용을 잠깐 볼게요. 뭐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뭐 말 그대로예요. 그냥 협의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어떤 요식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요식 행위는 있긴 있는데 당사자 간에 무슨 어떤 행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당사자 사이에 이혼사가 합치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그냥 원래 이혼 의사가 없이 그냥 와서 이혼 신고만 한다. 근데 이제 그 신고한 걸 가지고 일시적이나마 이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대법원이긴 해요. 두 번째 얘기죠. 첫 번째 이제 이혼 의사의 합치에서 뭐 동거 생활이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협의 이혼 신고한 경우, 이 통모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 통정 허위 표시 뭐 이런 게 있어요. 민법에 가면 둘이 짜고 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이게 아니라는 걸 안다. 근데 우리는 짜고 치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걸 통모했다고 하는 건데, 통모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정한 거는 거의 다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통정에서 무효인 건데 그걸 모르고서는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은 보호해줄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빼고서는 통모했다는 거는 다 그냥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짜고 한 거는 다 그냥 서로에 대해서 무효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협의 이혼 신청서 제출할 때 그때나마 그래도 이혼 의사는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혼 의사 철회, 신고 전에는 철회 당연히 되겠죠. 이혼하자. 나도 이혼할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신청서 제출하려고 갖고 뭐 하는데 철회하려면 철회 가능하겠죠. 철회된 이후에 이혼 신고가 되면 이혼은 무효다. 이혼 신고 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관공서에서 뭐 법원에서 있는 서류가 관공서로 바로 가는 경우는 등기나 이런 거 관련 빼고는 없어요. 등기도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있는 거지. 그 법원의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신청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등기나 이런 걸 다 좌우지우지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죠. 법원에서 판결을 내줘서 판결에 따라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아니면 뭐 이런 이혼처럼 그 이혼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법원에서 뭐 이런 판결이 내졌으니까 각 그 지자체나 이런 거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보내서 처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신고 전 철회 가능하지만 이혼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 전에 철회하면 되겠죠. 형식적으로 이혼 의사 확인이 필요하고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무효라고 그랬죠. 이혼 기간이라는 게 뭐 아이들이 있으면은 자녀 교육도 받아야 돼요. 자녀 교육도 받고, 아이들이 없으면 뭐 그런 건 없고, 나중에 이제 두 차례 기회를 줘요. 두 번. 한 번 오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 안 가요. 생각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뭐 그 예전에는 이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 있어서 몇 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신청서를 내서 이혼 의사 확인하고 그러면 몇 주 후에 다시 출석을 해라 해요. 근데 한 명은 왔는데 한 명은 안 와요. 이혼 의사 합치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재확인했을 때 그래도 합의 이혼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받아들이겠다 법원에서, 그런 건데 그때 안 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해줘요. 또 그때도 안 와요. 그러면 협의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확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협의 이혼 신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두 번 다 와가지고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소송하고는 달라요.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과태료가 나와요. 보통 5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 이내에 이제 판결 받고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한 5만 원 정도 내고 저는 나중에 신고해도 돼요. 조금 달라요. 이혼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통지 안 해줘요. 직접 가서 나 협의 이혼했으니까 이혼한 걸로 정정을 그 신고를 해줘라. 그리고 그 혼인관계증명서나 이런 데 보면은 언제 결혼, 언제 이혼 이게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사실상 이혼이라고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러겠죠. 5년, 10년 뭐 이렇게 떨어져 지내요. 실제 뭐 서로 그 동거도 안 하고 당연히 뭐 연락도 안 하는데요. 애들이 있으면은 이 사실상 이혼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녀도 없고 아니면 자녀가 상당 부분 크고 조론이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조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해요. 부부간의 동거, 협조, 부양 의무 소멸합니다. 부양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배우자랑 결혼을 했으면 그 배우자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 때는 혼자만 책임지면 돼요. 당연히 이제 그 부모님은 책임져야 될 경우가 있죠. 노쇠하시고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셨잖아요. 키워주시고 양육을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양하는 걸로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그게 반의 반도 못할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어린애가 돼가시거든요. 이제 의지할 때가 필요해요. 하시고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보통. 안 그러신 분도 당연히 있죠.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본인이 해결하시는 것보다 자녀분들이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부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뭐 언젠가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야 부모님들도 연금이다 뭐 이런 거 다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력이 안 돼서 준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많고 적음은 있겠죠. 나라에서 뭐 일부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자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 부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활동을 못 하시고 그러시면서 뭐 요양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전에 말씀드렸죠. 가족 생활하면서 내가 생활비 필요하고 아니면은 오늘 갑자기 돈을 안 가져왔는데 옆에서 요즘은 카드 있고 뭐 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니까 그런 일은 많지는 않지만 갑자기 진짜 뭐 하나도 없어요. 좀 이따 갖다 드린다고 하고 갖다 드립니다. 그냥 아니 외상이죠 외상. 근데 안 갖다 줬어요. 그러면 부부 중에 일방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연대 책임이 소멸이 돼요. 사실상 이혼이 되면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공동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은 그것도 불합리하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발생한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은 존속한다. 이거는 뭐 이혼을 해도 존속하는 거니까요. 이건 사실상 이혼인데 법률상 이혼보다 약한 거죠. 사실상 이혼이면 당연히 기존 채무 자체는 존속을 해야 되겠죠. 이게 다 나중에 법률상 혼인이 된다고 해도 그것 또한 존속은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상속권 말씀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법률상
문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자녀분들이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 아버님은 전 조금 일찍 돌아가셨죠. 저 연수원 들어갈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데 뭐 재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런 거를 뭐 걱정하고 만약에 뭐 저희 어머님이 새로운 분을 만나서 뭐 혼인을 한다고 하셔도 크게 저는 뭐 그냥 크게 뭐 반대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친 모친이 어떤 남자분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 처음에는 가족관계 얘기를 보통 하시다가 나중에는 대부분 재산 얘기로 끝납니다. 가족관계는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산관계, 제3자면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증여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족관계로 묶이면 상속이라는 게 생기니까 상속이 발생하면 유류분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아니면 최대한 단순화 시켜보고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뭐 혼인신고하고서는 1년도 안 돼서 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으세요. 워낙에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뭐 결혼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금방 돌아가시고 이러시면은 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갑자기 1년 만에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만약에 그 독자였다,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럼 본인이 다 가져오는 거죠. 뭐 그게 9억이었다. 아니구나. 3, 5니까 5억이었다. 그러면 본인은 5억을 다 가져가는 건데, 지금은 배우자가 생겨서 2억, 3억 이렇게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새로 결혼하신 어머님이 3억을 가져가야 되는 배우자는 50%가 더 증액이 돼서 가죠. 50%에 대해서 추가적인 권한이 있죠.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얽히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주변에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은 혼인 신고를 하면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혼인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려운 상태면은 뭐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위중하시고 이러시면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시면 그냥 법률상 이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공시송달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안 받으면 법원에서 받은 것처럼 간주합니다. 상대방 없이 우리 쪽에서 입증만 하면은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상 이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한다 그러면 공시송달로 간 거는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알더라도. 원래는 항소는 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는 건데 나중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 사망하면 당연히 못 하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이해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사망하니까 못 하니까 법률상 이혼을 해놓으면 공시송달로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상속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으실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마주 할게요.